68세의 이수란 여사님. 평생 허리띠를 졸라매며 6억 원이라는 거금을 모았고 자식들도 모두 번듯하게 키워 출가시켰습니다. 이제는 남은 인생을 편안하게 즐기며 손주들의 재롱을 볼 행복한 나날만 남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단 2년,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녀는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잃었고 자식들에게 연락처마저 차단당했으며 집 비밀번호가 바뀌어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심지어 병원에서 생사가 오가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자식들이 유일하게 관심을 보인 건 어머니의 안부가 아니라 남은 돈이 얼마나 있는지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동네 사람 모두가 부러워하던 행복한 어머니였던 그녀는 어떻게 빈털터리가 되어 길거리에 나앉은 독거노인이 되었을까요? 뼈를 깎고 살을 발라내듯 헌신했지만 왜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짓밟혀야 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수란님의 피 맺힌 사연을 들어보려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처절한 현실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노년의 자식 효도는 어쩌면 거대한 사기극일지도 모른다라고요. 그럼 이제 그 충격적이고도 슬픈 진실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수란. 올해 68입니다. 저는 보릿고개 시절 물자 하나하나가 귀하던 가난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 시절에는 어느 집이나 입에 풀칠하기 바빴고 잘 산다는 건 감히 꿈도 꾸지 못했죠. 저는 시골 마을에서 드물게 공부를 계속한 여학생이었고 장학금 덕분에 사범대학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졸업 후에는 고향 초등학교에서 평생 교편을 잡았습니다. 젊은 시절 월급은 박봉이었지만 매일 가계부를 쓰며 10원 한 장 허투루 쓰지 않았고 남편은 논밭에서 땀 흘려 농사를 지은 덕에 우리는 조금씩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작은 공부방을 열어 퇴근 후에도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몇십 년을 안 먹고 안 입으며 악착같이 모은 끝에 은퇴할 무렵에는 통장에 약 6억 원이라는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같은 시골 사람들에게는 정말 남부럽지 않은 큰 성공이었죠. 제게는 세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들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큰아들 민석이는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의젓했습니다. 시내 명문 고등학교에 진학하더니 서울에 있는 국립대학교에 합격해 우리 마을 1호 명문대생이 되었죠. 둘째 딸 지연이는 성적은 평범했지만 성격이 유순했고 결혼해서도 별 탈 없이 사는 듯 했습니다. 막내 아들 동현이는 좀 개구쟁이였지만 애교가 많아 어릴 때 제 치마폭을 돌며 우리 엄마가 최고야라며 살갑게 굴던 아이였습니다. 그때의 저는 친척이나 친구들 앞에서 자식 자랑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누가 집에 놀러 오기라도 하면 아이들의 상장이며 앨범, 서울대학에서 보내온 편지들을 꺼내놓곤 했지요. 밥상머리에서 제가 제일 즐겨 하던 말은 우리 삼남매는 속 한 번 안 썩이고 얼마나 효자인지 몰라였습니다. 저는 그때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업적은 수많은 제자를 길러낸 것도 통장에 돈을 모은 것도 아니라 이 세 아이를 반듯하게 키워낸 것이라고요. 이 아이들이 내 노년의 든든한 기둥이자 고진감래의 보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교단에서 내려온 저는 집 앞 텃밭에서 꽃을 가꾸고 수공예를 하거나 동네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여유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아이들 이야기만 나오면 제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질 않았고 늙는 게 뭐 무섭냐며 큰 소리 쳤죠. 아들, 딸 다 있고 효심 깊은 아이들이 있으니 내 노후는 비단길일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란 게 참 자신의 선택을 너무 믿는 게 가장 큰 불행의 씨앗인가 봅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새 아이가 제 가슴에 피도 눈물도 없는 칼을 꽂을 줄이야. 그 칼은 한 번에 푹 찌르는 게 아니라 아주 천천히 살점 하나하나를 도려내듯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민석이가 결혼하던 해 우리는 마을 잔치를 열듯 성대하게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저는 그날을 위해 특별히 맞춘 한복을 입고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고 다녔죠. 며느리는 서울 사람으로 세련되고 예의 바른 아가씨였습니다. 아들이 출세해서 좋은 짝을 만났으니 내 인생 참 잘 살았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반년도 채 되지 않아 민석이가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머뭇거리며 말하더군요. 어머니 서울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뛰어서요. 지금 전세 대란이라 집을 사야 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해요. 2억 5천만 원만 좀 융통해 주실 수 없을까요? 아들은 혹여 제가 곤란해할까봐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하며 애타게 부르는 아들 목소리에 제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은행에 넣어둔 6억 원. 죽을 때 싸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닌데 자식 자리 잡는데 돕는 게 낫지 않겠나 싶었죠. 저는 망설임 없이 다음 날 바로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2억 5천만 원을 민석이 계좌로 보냈습니다. 민석이는 뛸 듯이 기뻐하며 그날 밤 바로 차를 몰고 내려와 저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좋아하는 족발을 사들고 와서는 밥을 먹고 난 뒤 어릴 때처럼 제 팔짱을 끼고 산책을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가슴이 뜨거워질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내 돈이 아들의 행복이 된다면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몇 달 뒤 아들네 부부를 보러 서울에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며느리에게 넌지시 물었죠. 얘야, 온 김에 새집 구경 좀 시켜다오. 내 덕도 좀 들어갔으니 구경이나 해보자. 그런데 민석이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우물쭈물하더니 아직 집 정리가 안 돼서 너무 지저분해요. 어머니 모시기엔 좀 그래요. 라며 말을 돌렸습니다.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넘겼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건너 듣게 된 사실은 충격이었습니다. 그 집 등기부 등본에는 민석이와 며느리 이름만 올라가 있었고 돈을 보태준 제 이름은 티끌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순간 멍해지며 가슴 한구석이 찌릿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 아들인데 그것 따져서 뭐하나. 집 생겨서 안정되게 살면 그게 내 복이지. 그 다음은 둘째 딸 지연이 차례였습니다. 사위가 하던 사업이 자금난에 시달리더니 결국 가게 문을 닫게 생겼고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지연이는 전화로 숨이 넘어가도록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진짜 못 살겠어. 이러다 우리 다 죽어. 엄마가 한 번만 도와줘. 딸이 그렇게 절박하게 매달리는데 어떤 어미가 모른 척 하겠습니까? 이를 악물고 남은 예금에서 또 1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천천히 갚아도 되니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무슨 일 있으면 엄마한테 말하라고 다독였습니다. 지연이는 훌쩍이며 맹세했습니다. 엄마, 내가 이 돈 꼭 갚을게. 정말이야. 하지만 그 돈은 바다에 던진 돌멩이처럼 아무런 소식도 설명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갚기는커녕 그 뒤로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기 힘들었죠. 막내 동현이는 더 기가 막혔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도 제대로 된 직장 하나 못 잡더니 네트워크 마케팅인지 다단계인지에 빠져들었습니다. 집에 올 때마다 헛바람이 잔뜩 들어서는 엄마, 투자 조금만 더 해주세요. 이번에 대박 나면 엄마 호강시켜드리고 해외여행도 보내드릴게요. 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처음엔 300만 원, 500만 원, 젊은 애가 기죽지 말라고 줬던 돈이 점점 단위가 커졌습니다. 1,000만 원, 2천만 원, 매번 마지막이라고 했지만 손을 벌리는 주기는 점점 짧아졌습니다. 한 번은 무슨 주식 양도 계약서 같은 걸 들고 와서는 5천만 원만 투자하면 1년에 1억을 번다며 난리를 쳤습니다. 저는 불안했지만 막내의 길을 꺾기 싫어 제 연금보험까지 해약해 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신이 나서 미래 청사진을 떠들어대는 아들을 보며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제발 이번엔 정말이기를 빌 뿐이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마음도 물러지나 봅니다. 자식들이 힘들다고 할 때마다 돕지 않으면 부모 도리를 못하는 것 같아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평생 아끼고 모은 이유가 결국 이 아이들 잘 살게 해주려는 것 아니었나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저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이들에게는 저를 갉아먹고 짓밟아도 되는 권리쯤으로 여겨졌다는 것을요. 저는 바보같이 믿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조금만 더 퍼주면 아이들이 언젠가는 그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요. 하지만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끝없는 절망의 구렁텅이였습니다. 그해 추석, 저는 손수 빚은 송편과 텃밭에서 딴 채소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고속버스를 2시간이나 타고 서울 민석이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깜짝 방문을 할 생각이었죠. 현관 앞에 섰는데 안에서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기에 밀고 들어갔는데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기가 막혔습니다. 민석이 처가 속옷에 가까운 얇은 옷차림으로 웬 중년 남자의 팔짱을 끼고 묘한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낯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민석이 회사 거래처 사장이라며 인사했던 기름기 흐르는 얼굴의 그 남자였습니다. 저는 현관에 얼어붙어 들고 있던 짐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보더니 사색이 되어 팔을 풀었지만 이내 뻔뻔한 표정으로 돌아와 저를 흘겨보았습니다. 마치 보면 어쩔 건데 하는 눈빛이었죠. 저녁에 퇴근한 민석이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손을 휘저으며 귀찮다는 듯 말하더군요. 아유 어머니, 사회생활하다 보면 남자 여자 어울릴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렇게 촌스럽게 구세요. 제 사업 망칠 일 있어요? 그 순간 하늘이 도는 것 같았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요. 제가 무슨 자격으로 따지겠습니까? 집 살 돈은 제가 댔지만 명의는 제 것이 아닌데 저는 그저 힘없고 돈 없는 뒷방 늙은이일 뿐이었습니다. 상처는 폐사 같지만 저는 또 참았습니다. 그러다 연말이 되어 지연이에게 또 사단이 났습니다. 남편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빚쟁이들이 들이닥쳤다는 겁니다. 지연이가 전화를 했는데 예전에 그 애교 섞인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엄마, 돈 좀 있어? 안 도와주면 나 진짜 길바닥에 나앉아. 저는 멍해졌습니다. 얼마 전에 1억을 줬는데 또 달라니요. 엄마도 이제 수중에 돈이 없다. 노후 자금 조금 남은 게 다야. 제가 우물쭈물하자 전화기 너머로 코웃음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노후 자금, 엄마, 멍청하게 굴지 마. 지금 안 쓰면 나중에 병석에 누워서 똥오줌 받아낼 때 그 돈이 무슨 소용이야. 사지 멀쩡할 때 자식한테 쓰는 게 똑똑한 거지. 그날 밤 저는 전화기를 부여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릴 때 제 손을 잡고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라고 제잘되던 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그 딸은 이제 세상에 없었습니다. 막내 동현이는 저를 완전히 절망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점점 더 자주 돈을 요구하더니 이제는 무슨 신종 코인이니 해외 이민 투자니 하며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해댔습니다. 말은 투자라지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죠. 하루는 무슨 동의서를 들고 와서는 고향의 옛집을 팔아서 그 돈 8천만 원을 몽땅 자기한테 투자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집은 먼저 간 남편과 제가 피땀 흘려 지은 집이자 우리 가족의 모든 추억이 서린 곳이었습니다. 엄마, 썩어가는 집구석 끌어안고 있지 말고 빨리 시대 흐름 좀 타. 이거 투자하면 나중에 나랑 같이 떵떵거리고 살 수 있다니까. 동현이는 짜증 가득한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낯설고 표독스러운 아들의 얼굴을 보며 저는 난생 처음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집은 안 된다. 엄마 죽을 때까지 못 판다. 동현이는 얼굴을 붉히더니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나가면서 식탁 위에 물컵을 집어 던지는 바람에 유리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저는 쪼그리고 앉아 파편을 줍다가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선홍색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심장을 꺼내줬더니 이제는 뼈골까지 다 빼먹으려 드는구나. 이미 금은 같고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었지만 저는 미련하게도 완전히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아이들이 돌아올 거라고 믿고 싶었죠. 하지만 제 착각은 처참하게 깨졌습니다. 기록적인 한파가 몰아치던 날이었습니다. 회색빛 하늘의 바람이 창문을 덜컹거리게 만들던 그날, 저는 집에서 두꺼운 스웨터를 껴입고 소파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몸도 춥고 마음은 더 추웠습니다. 해 진력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날이 추워서 그러려니 했지만 밤이 되자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손발이 저리고 숨구멍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민석이, 지연이, 동현이. 한 명씩 차례로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신호음만 길게 이어질 뿐 저를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고통에 정신을 잃어가던 찰나 옆집에 사는 김 여사가 인기척이 이상하다며 문을 두드렸고 대답이 없자 문을 따고 들어와 저를 발견했습니다. 덕분에 읍내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급성 심근경색이라며 30분만 늦었어도 장례 치를 뻔했다고 했습니다. 차가운 병상에 누워 기계음 소리를 듣고 있으니 뼛속까지 시린 한기가 밀려왔습니다. 수술 후 간호사가 보호자가 있냐고 물었을 때 저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자식 셋이 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간호사는 연락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도록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자식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밤이 깊었을 때 복도에서 간호사들이 소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까 그 할머니 아들 왔다가 갔어. 죽었냐고 묻더니 아직 살아있다니까 그냥 가버리던데. 그 순간 제 심장은 멈춘 게 아니라 차갑게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욱신거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혼자 퇴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간호사가 안쓰러운 눈빛으로 쪽지 하나를 쥐어주더군요. 무료 법률 상담소 주소였습니다. 답답한 일 있으면 가서 상담이라도 받아보라고 혼자 끙끙 앓지 말라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며칠간 쌓인 우편물, 문틈에 끼워진 고지서들. 저는 마치 남의 집에 온 손님처럼 집을 정리했습니다. 그날 밤 동현이가 예전에 쓰다 두고 간 공기계 스마트폰을 발견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원을 켜고 비밀번호를 눌러봤습니다. 생일이 비밀번호더군요. 잠금이 풀리고 저는 그 안에서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말았습니다. 삼남매의 단체 채팅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면 속 글자들은 칼날이 되어 제 눈을 찔렀습니다. 민석, 노인네, 아직 숨 붙어 있네. 즐기다 즐겨. 지연, 언제 가시냐. 엄마 돌아가시면 그 낡은 집이라도 우리 차지잖아. 동현, 형, 누나, 빨리 마지막 남은 돈 토해내라고 닥달해. 숨겨둔 거 있을 거야. 유산 포기 각서 쓰게 하면 우리 더 이상 효자 노릇 연기 안 해도 돼. 저는 그 글자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고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소리 없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현금 인출기였고 짐덩어리였으며 유산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일 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고생할까봐, 집 없이 서러움 당할까봐, 안 먹고 안 입고 모은 돈이었는데, 우리 자식들은 효자예요라고 자랑하고 다녔는데, 결국 저는 그들의 먹잇감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효도란 부모의 헌신을 담보로 한 잔인한 사기극이었다는 것을요. 퇴원하고 집에 돌아온 날, 날씨는 잔뜩 흐려 있었고 비 냄새가 났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현관 앞에 서서 열쇠를 꽂았는데 열쇠가 돌아가질 않았습니다. 힘주어 문을 밀어보니 달칵하고 문이 열렸습니다. 도어락은 뜯겨 있었고 열쇠 구멍은 망가져 있었습니다. 집 안은 난장판이었습니다. 제가 만든 수공예품들, 남편이 남긴 앨범, 아이들의 상장, 평생 모은 소소한 물건들이 싹 사라졌습니다. 대신 바닥에는 독촉장 몇 장이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거실 구석의 낡은 소파는 주저앉아 있었고 식탁 위엔 먼지가 수북했습니다. 주방 수도꼭지에서 똑똑 떨어지는 물소리가 마치 집이 오는 소리 같았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을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낡은 스웨터 몇 벌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죠. 서랍장은 누군가 강제로 연 흔적이 역력했고 깊숙이 숨겨뒀던 통장, 도장, 그리고 젊은 시절 샀던 금반지 하나까지 모조리 사라졌습니다. 가슴이 칼로 난도질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텅 빈 서랍을 붙들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석이, 지연이, 동현이에게 전화를 걸어보려 했지만 제 전화번호 목록의 아이들 프로필 사진은 모두 회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차단, 전화를 걸어도 기계적인 안내음만 흘러나왔습니다. 연결할 수 없어 소리샘으로 그 순간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추운 곳은 한겨울에 눈보라치는 산꼭대기가 아니라 가족이 살던 내 집이라는 것을요. 이 집은 이제 더 이상 나의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을 뛰어다니던 작은 발소리, 식탁에 둘러앉아 반찬 투정하던 웃음소리, 거실을 채우던 동화책들, 그 모든 기억이 마치 없었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오직 차가운 공기만이 저의 어리석음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불 꺼진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시계 초침 소리만이 째깍 째깍 하며 저의 고독을 새고 있었습니다. 한밤중 문틈으로 들어오는 바람 소리가 귀신 울음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낡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었습니다. 민석이가 열병 앓을 때 심리기를 업고 뛰었던 기억, 지연이가 첫 생리를 시작하고 놀라서 울 때 웃으며 달래주던 기억, 동현이가 대학 합격했을 때 뒷방에서 수건을 물고 기뻐 울었던 기억. 그 모든 추억이 이제는 저를 찌르는 가장 날카로운 흉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 손으로 저를 집에서 쫓아냈고 저를 어머니가 아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노인으로 만들었으며 따뜻했던 가정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창밖이 희끄무레하게 밝아올 무렵 저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곳에 계속 있다간 고독과 원망에 갉아먹혀 죽을 것 같았습니다. 떠나야 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나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번만큼은 온전히 나를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저는 옷 몇 가지를 챙기고 유일하게 제 몸에 지니고 있던 비상금 통장을 속옷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잔고 5천만 원, 6억 원이었던 돈이 다 사라지고 남은 제 인생의 마지막 성적표였습니다.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돈도 집도 가족도 다 모래알처럼 빠져나가 버렸으니까요. 옆집 김 여사가 알려준 대로 저는 읍내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습니다. 허름한 사무실에는 종이 냄새와 오래된 나무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젊은 변호사가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듣더니 서류를 넘겨보며 말했습니다. 이수란 여사님,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유언장을 작성해서 재산 처분을 명확히 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확실히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자녀들이 남은 것마저 가져가려 할 겁니다. 불효자 방지 조항을 넣으시죠. 저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남은 현금 5천만 원은 고아원 장학재단에 기부하고 시골의 낡은 집은 지역 봉사단체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기증하여 수리 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자녀들의 상속을 금하며 이에 불복할 시 모든 권리를 박탈한다. 도장을 찍는 순간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속을 짓누르던 무거운 쇠사슬이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부모니까 당연하다는 핑계로 제 남은 삶을 약탈할 수 없을 겁니다. 변호사의 조언대로 저는 아이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3통 남겼습니다. 길지는 않았지만 꾹꾹 눌러 썼습니다. 민석이에게는 이렇게 썼습니다.
집은 뺏어서 갖는 게 아니라 가족이 서로 지켜주며 만드는 거란다. 너는 부모를 버렸고 차가운 벽돌만 남겼구나. 지연이에게는 이렇게 썼습니다. 엄마는 무조건 주는 게 사랑인 줄 알았다. 하지만 내가 준 사랑을 너는 탐욕으로 바꿨구나. 동현이에게는 이렇게 남겼습니다.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건 좋다. 하지만 엄마의 사랑을 도박판의 판돈으로 쓴 죄. 오늘부로 우리 인연과 함께 청산하자. 편지를 변호사에게 맡기며 제가 죽은 뒤에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변호사는 복잡한 표정으로 하지만 존경을 담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률사무소를 나오는데 오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마음이 텅 빈 것 같으면서도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자식 키웠고, 집 지었고, 돈 벌었고, 사랑도 다 주었습니다. 이제 남은 날들은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오직 저만의 것입니다. 모든 정리를 마치고 저는 텅 빈 집을 완전히 떠났습니다. 짐은 단출했습니다. 옷 몇 벌, 낡은 사진 한 장, 가계부, 그리고 수십 년 손때에 묻은 논어 책 한 권. 이것이 제 새 출발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읍내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노인 공동거주, 시설 실버타운 같은 곳에 들어갔습니다. 시설은 소박하고 깨끗했습니다. 낮에는 같이 밥을 해먹고 텃밭도 가꾸고 노래 교실도 있습니다. 저녁에는 각자 작은 방에서 쉽니다. 비용도 저렴해서 제 남은 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전학 온 학생처럼 쭈뼛거렸지만 곧 옆방의 박 할아버지와 앞방의 최 여사님과 말을 봤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저마다의 사연과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과거를 꼬치꼬치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을 함께 살아가는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친구들과 함께 뒷산 산책로를 걷습니다. 따스한 햇볕을 쬐며 흙냄새에 풀냄새를 맡습니다. 벤치에 앉아 올해는 고추 농사가 잘 됐네. 어느 병원 물리치료가 시원하네. 같은 소소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젊은 시절 포기했던 취미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오전에는 서예를 하고 오후에는 꽃을 가꾸고 밤에는 책을 읽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흐르고 요동치던 마음도 고요해졌습니다. 가끔 젊은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재롱을 부리면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내 자식들도 한때는 저렇게 예뻤는데.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꽃이 지면 다시 피지 않듯 한번 식어버린 사람 마음은 다시 데워지지 않는다는 걸요. 이제 전화기를 쳐다보며 기다리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따뜻한 밥을 짓고, 나를 위해 예쁜 손수건을 수놓고, 나를 위해 꽃 한 송이를 삽니다. 인생의 마지막 구간, 비로소 온전히 이수란으로 살고 있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인생이란 게 도대체 뭘까요? 혈육, 피는 물보다 진하다지만 썩으면 물보다 못한 게 피더군요. 돈은 있다가도 없는 물거품 같은 것이고요. 결국 마지막까지 내 곁에 남는 건 짓밟혀도 다시 일어서는 나 자신의 마음뿐이었습니다. 이곳엔 호화로운 가구도 시끌벅적한 자식들도 없습니다. 하지만 맑은 공기와 담백한 우정, 그리고 되찾은 자존감이 있습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어느 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낡은 관 속에 누워 하얀 천을 덮고 있었습니다. 향 연기가 피어오르고 민석이, 지연이, 동현이가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슬퍼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기다리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제 서랍을 열더니 통장도 없고 재산 목록도 없다는 걸 확인하고는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분노, 실망, 그리고 짜증.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장례식장을 나가버렸습니다. 꿈은 짧았지만 가슴에 찬물을 끼얹은 듯 섬뜩했습니다. 저는 꿈속에서 발버둥치며 일어났습니다. 헉 하고 숨을 몰아쉬며 눈을 떴습니다. 식은 땀이 흥건했습니다. 밖은 아직 어두웠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땀을 닦았습니다. 심장은 뛰고 있었지만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이 숨소리는 내가 나를 위해 다시 찾아온 생명의 소리였으니까요. 베란다로 나가니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화분 속 고추 모종이 파릇파릇 싹을 틔우고 있었고 비 온 뒤에 흙냄새가 싱그럽게 올라왔습니다. 저는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하루하루를 누구보다 당당하고 또렷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제 그들을 미워하지 않으렵니다. 미움은 저를 과거의 지옥으로 끌고 가는 족쇄니까요.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제가 남긴 편지들, 아마 그 녀석들은 읽지도 않고 찢어버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그 편지는 그들에게 쓴 게 아니라 가족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믿었던 어리석은 저 자신에게 보내는 작별 인사였으니까요. 저는 저에게 말해줍니다. 이수란, 고생했다. 쓴맛, 단맛 다 받고 빚도 다 갚았고 정칭도 다 줬다. 이제 됐다. 언젠가 제가 떠나는 날 화려한 장례식도 필요 없고 누가 와서 울어주길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누군가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한때 자식들을 끔찍이 사랑했던 한 노인이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떠났다고요. 노년의 삶, 누구에게 기댈 필요도, 누구를 위해 희생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 순간까지 내 두 다리로 서서 웃으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제 마지막 숨결은 실망이나 원망, 눈물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웃으며 그 숨을 내뱉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평생 모은 돈을 다 바쳤지만 돌아온 건 자식들의 냉대와 배신뿐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엄마라고 불렀던 존재가 결국 그들에게는 현금 인출기에 불과했습니다. 이수란님의 노년이 이렇게 된 건 그녀가 너무 바보처럼 퍼주기만 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의 효도라는 개념이 병들어 버린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혹시 주변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부모가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이수란님이었다면 자식들을 용서했을까요? 아니면 그녀처럼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는 선택을 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냉혹한 현실에 대한 가장 진실한 대답이 될 것입니다. 이수란님의 선택에 공감하신다면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사람이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의 노후를 지키는 법을 생각해보게 합시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우리 삶을 울리는 더 깊고 진실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줍니다. 감사합니다.